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잘 배출이 되면 사실 암이라는 것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100세 이상의 장수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지역을 식습관을 탐색하다 보면 차로 많이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이런 항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암 성분이 많은 가장 암에 좋은 향신료라고 한다면 양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강황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강황, 마늘, 양파, 생강 모두 다 같은 계열의 향신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도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을 보면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의 항암 작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발현을 늦춰주고 또 면역세포들의 영양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도 있고요. 또 생강과 양파에 들어있는 강한 자극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양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걸렸던 사스에 덜 걸렸다. 그래서 이런 약이 되는 양념, 마늘, 강황, 생강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허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바질이나 페퍼민트나 오레가노, 타임 같은 이런 허브들이 있습니다. 100세 이상의 장수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블루존이라는 지역을 식습관을 탐색하다 보면 야생 그런 허브들을 차로 많이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브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이런 항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식을 요리할 때 무조건 너무 맛없게 드시면 오래 하기가 힘드니까 맛있게 뭔가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즈닝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즈닝 안에는 머스터드 시드, 겨자씨나 흑후추, 블랙페퍼와 함께 다양한 바질이나 페퍼민트 같은 그런 허브들 조각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항암 성분이 들어 있는 강황이나 마늘이나 생강, 후추, 또 시즈닝 같은 이런 허브, 식재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암 발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먹을수록 좋은 채소는 일단 십자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나 케일이나 방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이 채소인데요. 이 성분 안에는 일단 비타민C가 충분하고 글루코코실레이트와 아이소사이오사이오네이트라는 항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나 이런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 또 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항암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암 성분이 많은 토마토나 샐러리, 양파나 여주 같은 이런 식물들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들이 있고요. 라이코펜을 추출한 어떤 제약 형태의 성분보다 토마토 전체를 먹었을 때 더 항암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생으로 드시든 토마토 스프로 드시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드실수록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 드셔서 소화가 잘 되면 그만큼 드셔도 좋고요. 생으로 드셨을 때 소화가 안 될 때는 잘 익혀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익혀서 얻어지는 영양소가 또 있으니까요. 이런 채소들을 자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유가 완전 식품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유의 성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요소보다는 사실 해로운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우유는 키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칼슘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유를 많이 먹고 있는 낙농국가 여성들,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미국 이런 여성들이 더 골다공증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유를 먹다 보면 우유의 인산 때문에 몸은 산성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오히려 더 빼내는 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인위적으로 합성한 우유의 액상 칼슘이 혈액의 칼슘 농도를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또 뼈에서 칼슘을 자꾸 빼내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뼈가 더 약해진다. 골다공증에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유의 단백질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의 단백질은 열에 응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카제인이라고 해서 산에 의해서 응고가 됩니다. 우유를 마시면 위에 들어있는 위산과 만나게 되죠. 따라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지게 되는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유의 지방 같은 경우에도 송아지는 엄마의 그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 송아지에게 사람이 만든 시판되는 우유를 먹였을 때 송아지도 건강하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판되는 우유는 원유에서 생산된 지방은 덩어리가 져 있는데 이 덩어리들을 균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휘젓습니다. 휘젓는 동안에 우유의 지방이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된 지방은 몸에서 영양이 아니라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송아지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우유, 우리가 굳이 먹을 이유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유에 들어있는 베타락토글루불린이라는 이 항원 물질이 많은 면역 질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가 자라는 이 환경 자체도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 소들의 건강 상태가 절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의 차이나 스터디라는 콜린 캠벨이 주도한 대규모 중국 연구가 있습니다.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우유와 고기 섭취량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암이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많은 질병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해독도 잘하고 면역력도 좋은 분들이 기호식품으로 가끔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음식이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들도 암에 충분히 많이 걸립니다. 특히 많이 걸리는 이 동물의 환경이 있고요. 또 덜 걸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비교했을 때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암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 수의 암학회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중 4마리 중 1마리가 암에 걸린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10세가 넘는 강아지들의 경우 약 50%를 향해서 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계는 초식동물보다 육식동물이 더 많이 암에 걸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일단 풀에서 에너지를 얻고 피와 살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노폐물이 좀 적죠. 하지만 육식동물은 훨씬 더 많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 결과 많은 노폐물들이 생성됩니다. 이런 두 가지 동물들의 이 암 발병률의 결과를 통해서 사람의 암 발병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결과로는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 환경에서 암 발병률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애완동물이 야생동물보다 사실 음식을 더 잘 먹게 되죠. 그런데 야생동물은 일단 본능에 충실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만 먹고 배가 부르면 먹지 않고 배고플 때만 먹습니다. 근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어떤가요? 너무나 이 동물들을 사랑하다 보니 그 눈빛만 보고도 막 먹을 걸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간식도 더 많이 주게 되고 야생에 사는 동물보다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도 늘어나고 있고 당뇨도 걸리는 애완동물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죠.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과식하는 습관이 사람에게 안 좋은 것처럼 너무 다양한 음식, 가공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제 암의 발병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과식하면서 늘어나게 되는 우리 인체의 변화로는 바로 다양한 독소가 축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1931년에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상세포에도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 무산소호흡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정상세포도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되고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고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잘 배출이 되면 사실 암이라는 것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사람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마음의 독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몸의 독소와 마음의 독소가 함께 작용을 했을 때 이제 암이라는 것이
잘 생길 수가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몸이 알아서 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우리 몸은 다 근육도 수축되고 소화효소가 분비가 잘 되지 않고 혈당, 혈압도 상승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하거나 또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녁이 되면 일 끝나고 또는 이제 휴식 시간이 되면 반대인 신경,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이제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혈당이나 혈압도 좀 내려주고 소화효소 분비도 잘 되고 위장관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심리적으로 고통 상태에 있다라면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몸은 제대로 된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순환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세포들이 충분하게 잘 쉬지 못하게 되고 신진세포 기능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 손상이나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되면서 이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몸과 마음의 독소가 해결되는 상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또 마음이 항상 즐겁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라면 사실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